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의 제5절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어떻게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원칙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과반이 넘는 이 지역에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이 방화지구는 특별한 어떤 화재 예방을 위한 강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네, 그런데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었다.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방화벽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방화벽이 이제 화재가 넘어가는 것을 막도록 해주는 작용을 하니까 그냥 그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또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녹지 지역을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냥 그 밖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해요. 녹지 지역을 무시하고 적용한다는 거죠. 다만 그런데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따릅니다. 즉 위의 규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위에 뭐라고 그랬죠? 그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은 그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대지가 이렇게 경사적 대지도 있겠죠? 경사진 대지도 있겠죠?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것은 위에서 딱 찍었을 때 이 면적을 말해서 이 수평, 투영 면적, 이것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에 1, 2번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먼저 나왔던 부분이죠.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하여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그 대지 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이거 그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퇴했을 때 이제 2m 밖에 안 되어서 이제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 후퇴하게 되면 이때에 후퇴해서 이제 건축선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그랬죠. 이때에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또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 원칙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또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벽이 있고요. 외벽이 두께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요 중간 중심선, 이 부분으로 된 면적이 이제 건축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건축 면적을요. 어떤 것들이 있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돌출 차양 등의 면적과 그 다음에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런 5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돌출 차양 등의 면적은 어떻게 건축 면적을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평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1m 이상 구조물들이 이제 건축물에 처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구분에 따라서 수평 거리를 후퇴한 그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여기 숫자가 빠졌는데요. 그 밖의 건축물은 1m, 한옥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것들은 2m, 축사는 3m, 전통 사찰은 4m, 각각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암기해두세요. 그 한충신, 축사, 그 한충신이 축사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1, 2, 3, 4, 1, 2, 3, 4, 그 한충신, 1, 2, 축사, 3, 4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제 처마가 넓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축 면적을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해버리면 건축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m를 후퇴해서 여기서부터 건축 면적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수평 투영 면적 요것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축사는 3m, 한옥과 충전시설과 신재생 에너지는 2m,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1m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벽이 특별히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주택면적,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 하여튼 굉장히 두꺼운 외벽이 두꺼운 그런 건축물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중심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이 있잖아요.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요. 집 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창고 중 물품을 입출구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1.5m 이하에 있는 부분까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 표면이 있으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요. 무슨 데크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게 1m가 안 되면은 이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삽입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류 창고 같은 데 보면은 이 탑차를 짐을 싣기 위해서 접안시키는 그 데크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탑차 높이에 따라서 한 1.5m까지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1.5m 이하에 있는 부분까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이런 것들 건축 면적에 삽입하지 않고요.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지하로 들어가기 위한 경사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건축 면적에 삽입하지 않고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거 삽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산입하지 않아야 건축주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의류수거 이런 것까지 다 건축 면적에 넣어버리면 건축주한테는 손해보는 개념이죠. 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이런 걸 말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일이 이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거죠. 이런 거는 건축 면적에 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비슷한 고액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이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바닥 면적은 각 층이라는 게 키워드가 나오고요. 구획이라는 게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각구 이렇게 그냥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각층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특례 사항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먼저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포함되는 경우를 보면은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의 끝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 주요소 같은 경우 이런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위에 천정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바닥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1m를 후퇴한 선이죠. 요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자, 이 문장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요게 이제 아파트 원래 메인 창이에요. 그리고 발코니가 이렇게 있죠. 뭐 요즘에는 요 창 자체를 이렇게 연장해서 이 부분까지 이제 거실로 쓰고 있지만 어쨌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코니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바닥 면적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이걸 빼고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걸 전부 다 포함하고 계산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노대등이 접한 요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맞죠? 이 외벽 곱하기 1.5m 이 1.5m 이 부분을 뺀 면적을 뺀 면적은 요 부분이겠죠? 이 노란색이요. 요 부분을 바닥 면적에 산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m까지는 이 서비스 면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요 부분만 이제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빼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빼라는 거죠. 이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 것은 이 용적률 계산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빼고 싶어도 너무 많이는 못 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뺀 면적이 요것에 해당된다는 것, 그것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 것, 제외하는 거 아닙니다. 산입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에서 그러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필로티, 뭐 승강기 탑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제 필로티부터 보면은 이 필로티나 그 밖에 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이 필로티나 그러한 비슷한 구조 등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이렇게 이용되는 경우, 공중의 통행이라는 것은 이 대중의 통행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통행이나 그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에 이용되는 경우,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강기탑 같은 것도 이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승강기탑, 그 다음에 계단탑, 장식탑, 다락 같은 거, 그리고 뭐 냉방 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 공간, 건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뭐 등등등등,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다락 같은 경우 다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층고가 1.5m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경사진 형태의 그러한 다락인 경우에는 1.8m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2층에 천장이 낮죠. 성인이 완전히 일어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게 해놨을까 불편하게. 그것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1.5m가 넘어버리면은 진짜 복층이 되는 거예요. 2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1.5m로 해놓거나 아니면은 경사 형태로 해서 1.8m까지 최대 높이가 1.8m까지 그렇게 해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이제 그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계산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빼버려요.
연면적은 분명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해요. 그 지하층 포함해서 각 층, 지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하층은 뺀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층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용적률을 산정할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거는 요게 있습니다. 지주 대 P가 있어요. 자, 지하층의 면적, 그 다음에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빼주고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지주 대피 이 부분은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 층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개념 계속 나왔었잖아요. 건폐율은 건대입니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고요. 용적률은 연대죠. 용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이 연면적 계산할 때는 건축물의 지상층만 해당된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은 건축물의 지상층에만 해당된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건축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하죠. 그런데 이 필로티가 있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 거냐?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합니다. 자,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설치된 여러 가지 승강기탑, 옥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 경우 좀 복잡한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시탑, 옥탑 등 같은 경우는 요 해당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만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합니다. 즉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제 승강기탑이 있다고 할 때 이 승강기탑의 이 면적이 이 전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또 그 다음에 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만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 12m가 넘어서 15m다. 그러면 요 3m, 초과하는 3m는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분의 1과 12m가 동시 충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제가 8분의 1이 넘어버리면 12m가 안 되더라도, 이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층수에 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 거고요. 그 이하면은 건축물 높이에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출발이 이 8분의 1이 이미 넘어버렸다. 그러면은 12m이든 5m이든 층수에 산입을 해버리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중 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에는 좀 혜택을 주어서 6분의 1까지. 그러니까 이 8분의 1보다 6분의 1이 좀 더 넓잖아요.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6분의 1까지 그 승강기의 면적을 허락해 준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에 옥상 돌출부나 이런 비슷한 옥상 돌출부와 난간벽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난간벽은 그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난간처럼 빵꾸가 뽕뽕 뚫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냥 진짜 벽처럼 세워져 있는 것들은 그 2분의 1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층수 계산하는 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그 층고가 높은 공장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뭐 한 10몇 미터 되는 것을 한 층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그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거고요. 건축법에서는 4미터라고 말씀드렸죠. 주택법에서는 3미터를 하나의 층으로 봅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뭐 다양한 층수가 이렇게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것들, 아까 살펴본 대로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그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역시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로 좀 혜택을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에 높이 계산하는 거와 층수 계산하는 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그 옆에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승강기탑, 뭐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같은 것들 높이 계산할 때와 층수 계산할 때 어떻게 다른지 이 표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높이 계산도 안 하고 층수 계산도 기본적으로 안 하는데, 만약에 8분의 1 이하이면서 12m가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은 높이 계산할 때는 넘는 부분만 계산을 해요. 그러나 층수에는 이게 높아도 층수 계산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8분의 1이 초과해버려요. 그러면은 높이도 계산해버리고 그리고 층수도 계산한다는 거죠. 이 부분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 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제 3번, 4번 같이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고요. 층고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한 층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바닥이 있고 밑에 무슨 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 두께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바로 위층에도 바닥 두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윗부분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부분까지 이 높이를 층고라고 하는 거예요. 윗을 층고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바닥면 자체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높이로 합니다. 가장 높은 바닥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중평균하면은 이렇게 평균 높이가 형성되겠죠? 이 높이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마 높이는 집 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로 하는데, 그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처마라고 하잖아요. 이 높이를 이제 처마 높이라고 한다는 거고, 이 건축물의 높이는 여기까지겠죠? 처마 높이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반자 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이 반자가 일본말이죠. 덴조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천장, 시멘트가 있으면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위에 전선 같은 것들을 또 놓기 위해서 이렇게 천장을 덴조를 친다고 하는데, 요까지 높이, 이것을 이제 반자라고 하고요. 반자 높이는 바닥부터 요 덴조까지의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이제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는 거고요. 이 반자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으면은 가중평균한 높이로 반자 높이를 정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그림 보면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 용도 지역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요 해당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게 쪼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게 쪼개서 쓸모없는 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이제 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지 말라, 쪼개지 말라. 그 다음에 미지정 지역, 제가 암기 코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그 미지정 지역은 주상 공록이 아닌 지역을 말합니다. 역시 60제곱미터고요. 공업 지역은
또 상업지역은 좀 넓게 150제곱미터로 책정을 했고 녹지지역은 더 넓게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단순 암기사항인데 주미라는 분이 있어요. 주미는 60살에 공상, 일하다 다치면 공상 처리한다고 하죠. 그 공상으로 1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월 150만 원을 받아서 이 녹지 지역에서 아주 푸른 초원에서 20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주민은 60살에 공상을 150 받아가지고 녹지 지역에서 200살까지 살았다.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잊어먹진 않을 거예요. 그 미만은 분할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암기해야 될 것은 요 숫자도 암기를 해두셔야 되지만 이 건축물이 꼭 있는 대지라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개발 행위에서 토지의 분할 기준이 있었죠. 사, 도, 행, 공이라고 그 첫 글자를 따서 외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은 이제 이와 같고 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과 함께 플러스해서 이런 또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미만 되게 분할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전에 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 똑같이 이제 중복해서 나온 겁니다. 2m 미만이 되게 분할할 수가 없다라고 기준이 나와 있고요. 뭐 나머지는 당연한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초과되게 분할하는 걸 할 수 없고 대제한의 공지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의 어떤 가로 구역이 있으면 이것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같은 가로 구역 내에서도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도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조와 관련돼서 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정북 방향으로의 높이 제한과 이제 정남 방향으로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먼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아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합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 즉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워야 되고요. 10m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이렇게 문장만 봐서는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죠. 헷갈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m예요. 그리고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이렇게 여기라고 하자고요. 이게 이제 정북이고 이쪽이 정남이겠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정북 방향에 있는 어떤 건축물의 일조를 위해서 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건축물이 10m인 경우에는 1.5m를 띄우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10m가 초과할 때는 그래서 15m라고 할 때는 이 15m의 2분의 1이면 7m잖아요. 이 7m를 띄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널찍하게 띄워야만 이쪽에 있는 건축물의 일조등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보면은 그 옥상 부분이 그냥 단층으로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낮은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층이 있고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일조 때문에 이렇게 건축을 한 케이스인데요. 해가 이렇게 내리칠 때 각각 이거는 이제 요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을 후퇴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을 후퇴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짓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건축물을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이 방향이 북쪽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m는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9m였어요. 근데 이게 10m로 늘어났으니까 이런 숫자들도 중요하겠죠. 정남 방향으로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택지개발지구이거나 대지조성사업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 어떤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정복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정남 방향으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뭐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뭐 이런 경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북 방향으로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전용 주거,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 살펴봤고요. 공동주택의 경우 좀 다르게 적용되죠.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나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 기준이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뺐습니다. 그런 거 할 바에는 다른 중요한 부분, 잘 나오는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규정 같은 경우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제외를 합니다. 그때는 뭐 거의 그 일조에 관계없이 그냥 거의 붙여가지고 빌딩을 짓잖아요. 제외한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또 소형 건축물에도 예외가 적용되는데 2층 이하의 높이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층 이하의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그러니까 1조 등의 규정을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별건축구역부터 해서 건축법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